3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걸린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집 아이가 저를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설계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중심에는 지수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마포구의 작은 카페. 윤지수는 그날도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8살, 이혼한 지 9년째. 작은 번역일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고 22살 된 딸 아영을 혼자 키워온 여자였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드라마틱할 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에 지수는 오래전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해졌다기보다는 더 이상 다른 삶을 꿈꾸는 것 자체를 포기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우면 체념이라고 해도 좋았습니다. 지수는 스스로에게 그 단어를 쓰지 않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았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며 그날 오후 3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나야. 오혜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혜진,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버스를 탔으며 졸업 후에도 23이 될 때까지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혜진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엔 기다렸고 나중엔 원망했고 그 뒤에 잊었습니다. 25년이 넘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 3글자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지수는 자신이 잊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혜진아,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나 서울 왔어. 잠깐 볼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혜진은 늘 밝고 빠르게 말했는데 전화 속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걸 내려놓으려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25년 만에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예감 따위는 뒤로 밀렸습니다. 그게 실수였는지 아닌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틀 후 지수는 혜진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한 동에 4가구밖에 없는 타입이었고 로비에만 들어서도 공기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수는 괜히 자신의 낡은 코트를 내려다봤습니다. 혜진이 잘 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반갑고 조금은 부러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갸름한 얼굴, 긴 목. 다만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고 웃음이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표정이 아니라 용서를 빌러 나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자백을 앞둔 사람의 표정. 지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닿았습니다. 혜진과 아이 2, 그리고 남자 하나. 지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이 굳었습니다. 이강현, 지수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멎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이강현과 이혼한 지 9년이었고 그를 잊은 지도 오래였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9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거쳐갔습니다. 이혼하던 날의 법원 복도, 혼자 들고 나온 서류 봉투, 딸 아영의 손을 잡고 걸었던 겨울거리,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던 첫 번째 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지수야, 혜진이 불렀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지수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배신감인지 배신감이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이강현은 전 남편이었고 9년 전에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오혜진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혜진이 그것을 25년간 숨겨왔다는 사실이 달랐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가장 가까운 비밀을 품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아이를 보다가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의 눈매, 콧날, 입술의 모양이 이강현을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거울에서 매일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본인을 닮아 있었습니다. 뼈대까지, 표정까지, 심지어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 지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낯선 방문객을 빤히 바라보다가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이것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두려운 무언가가. 이 이야기의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수도 혜진도 심지어 이강현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딸 아영의 어릴 적 사진들, 이강현과 찍은 몇 장의 사진. 지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이강현의 얼굴을 오랜만에 제대로 봤습니다. 결혼 초반의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지수는 그랬습니다. 이강현이 그 시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지수는 이제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은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강현과의 결혼은 2006년에 시작됐습니다.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났고 1년을 사귀다 결혼했습니다. 딸 아영이 태어났고 지수는 육아에 집중하느라 일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이강현은 바빴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수는 그게 일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의심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눈을 감은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강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감정이 식었다고. 지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아영이 6살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자료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영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9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혜진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혜진은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잠을 못 잔 것이 역력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손이 커피잔 주위를 맴돌다가 잡지 못했습니다. 이강현이 내 전 남편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응. 언제부터 만난 거야? 너희 이혼하기 2년 전. 지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굳었습니다. 이혼하기 2년 전이면 아영이 4살이었습니다. 이강현이 야근이 잦다고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면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강현이 먼저 접근했다고, 자신도 처음엔 거절했다고.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믿지 않기로 해도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딸 아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영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지수는 별 내용 없이 통화를 마쳤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혼 직전 이강현이 이상하게 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지수를 이상하게 피했습니다. 그때 지수는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혜진의 아이가 태어난 시기를 대충 계산하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강현은 혜진과의 아이를 임신시킨 직후 지수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지수를 버리고 혜진에게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의 아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지수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순서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25년 전 혜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버스를 탔던 친구, 같은 라면을 나눠 먹었던 친구,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친구. 그 친구가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25년 동안 그것을 몰랐습니다. 모르는 것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지수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예감도 함께 왔습니다.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다시 연락해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나 혼자 있을 때 와줄 수 있어? 지수는 한참을 바라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겠다고. 혜진의 아파트에 들어서니 이번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이강현도 없었습니다. 혜진은 지수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오래 말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이 꺼낸 이야기는 지수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혜진의 딸 은서는 이강현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서가 태어난 뒤 이강현이 친자 확인을 요구했고 검사를 받았고 결과에서 이상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했고 그 전문가가 제시한 가능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난자 제공. 혜진은 아이를 임신하는 과정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난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난자를 제공받았고 이강현의 정자와 수정에 태어난 아이가 은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난자의 출처가 문제였습니다. 병원의 기록을 뒤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혜진이 시술을 받은 병원은 2012년에 난자 불법 거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익명 기증자의 난자를 무작위로 사용했고 일부는 동의 없이 수집된 것이었습니다. 혜진이 제공받은 난자의 코드를 추적했을 때 기증자의 이니셜이 나왔습니다.
Y, J, S, 윤지수. 지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지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난임 클리닉에서 권유를 받았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난자 기증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사례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연구 목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병원이 바로 이 병원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난자를 제공했고 그 난자가 혜진의 아이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혜진의 딸 은서는 이강현의 정자와 윤지수의 난자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생물학적으로 은서는 지수의 딸이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혼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선명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수를 닮은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은서가 6살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혜진은 6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말하는 것일까요? 죄책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대답이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혜진의 눈빛에 죄책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눈빛. 지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멈춰서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혜진이 먼저 연락한 것, 이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 그게 정말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 질문이 씨앗처럼 지수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영은 다음날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지수는 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오혜진, 이강현, 은서, 난자 제공 병원. 아영은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병원 알아.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영은 대학 시절 보건학 관련 리포트를 쓰면서 난임 클리닉 불법 거래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접했던 병원 목록 중에 지수가 말한 병원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영은 스마트폰으로 저장해뒀던 자료를 꺼냈습니다. 2012년 조사 당시 피해자 추정 인원, 사용된 난자 코드 목록, 병원 원장의 이름. 아영이 리포트를 쓰면서 공들여 정리해뒀던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 안에 윤지수의 코드와 동일한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상 원장 뒤에 실질적인 투자자이자 운영 지시자가 있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자료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현의 아버지였습니다. 지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이강현의 집안은 의료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결혼 시절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 사업 중 하나가 불법 난자 수집으로 조사받은 병원이었습니다. 이강현은 혜진과의 아이를 만들면서 생물학적으로 지수의 난자를 사용했습니다. 의도였는지 아닌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의 실질 운영자가 이강현의 아버지였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난자 무단 사용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피해 입증만 된다면 병원과 실질 운영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지수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던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윤지수 씨죠. 저는 오혜진 씨 쪽 사람입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경계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종로의 한 커피숍에서 마주한 남자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속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꺼낸 이야기가 이 사건의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오혜진은 이강현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강현은 혜진에게 은서의 생물학적 출생 정보를 빌미로 오랫동안 돈을 요구해 왔습니다. 혜진이 이강현과 결혼한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강현은 혜진에게 네가 임신했을 때 사용된 난자가 어디서 온 건지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은서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낙인 찍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혜진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강현 곁에 머물렀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그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한계에 다다랐고 법률 대리인을 구했습니다. 그 법률 대리인이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윤지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난자 무단 사용 피해자인 지수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만 이강현의 아버지와 이강현을 동시에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혜진이 25년 만에 지수에게 연락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이강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수가 필요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혜진에게 또 한 번,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배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소송 하겠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덧붙였습니다. 혜진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당한 것에 대한 거니까요.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지수는 이용당했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혜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9년간 조용히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송은 이듬해 봄에 시작됐습니다. 피고는 3명이었습니다. 폐업 후에도 법인이 살아있던 병원, 실질 운영자인 이강현의 아버지, 그리고 이강현 본인. 아영이 대학 시절 정리해둔 자료가 핵심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난자 코드 일치, 병원 내부 기록, 운영 지시 문서. 변호사는 자료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강현의 아버지 측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은 단순 투자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강현의 아버지가 직접 병원 원장에게 보낸 내부 지시 메모가 나왔습니다. 특정 기증자 코드를 우선 사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시기와 코드 활용 패턴이 일치했고 법원은 이를 의도적 개입의 정황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강현은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려다가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혜진도 증언을 했습니다. 이강현이 그 병원을 먼저 소개했다고, 특정 시술을 권유했다고, 그리고 결혼 후 지속적인 협박과 금전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법정에서 진술됐습니다. 혜진의 증언은 짧았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이강현의 아버지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불법 난자 수집 및 무단 사용, 그리고 이를 활용한 공모 혐의였습니다. 이강현은 공모 및 협박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사배상 판결에서 지수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결정됐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지수의 변호사는 전화로 결과를 전하면서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증거를 갖추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수는 판결날 법정 밖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아영이 옆에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영이 먼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내려오려는 순간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법정 입구 한쪽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은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잠깐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의 혜진, 같은 버스를 탔던 혜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의 혜진. 지수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용서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는 돌아섰습니다. 은서의 문제는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물학적 모성 확인 소송은 현실적으로 너무 복잡했고 무엇보다 은서의 삶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것은 지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혜진의 아이로 살고 있었고 그 아이에게 진실을 강제로 들이미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했습니다. 은서의 이름으로 작은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배상금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은서가 성인이 됐을 때 찾을 수 있도록 통장에 짧은 편지를 함께 넣어뒀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누구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강현은 재판이 끝난 뒤 혜진과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협박 혐의가 법정에서 다뤄진 이상 그 결혼은 처음부터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강현의 아버지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가문의 이름이 언론에 여러 차례 오르내렸습니다. 이강현 본인은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의 일은 더 이상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영은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시기였습니다. 지수는 딸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나중에 들여다보며 지수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웃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배상금으로 지수는 마포구 작은 오피스텔 대신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창이 넓은 집이었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번역 일도 계속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어딘가 가벼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9년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됐다는 것. 억울하지만 억울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지수는 그해 겨울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였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들판을 혼자 걸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혜진과 마지막으로 웃었던 날. 아영이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날. 그리고 지금 이 눈밭 위에 자신의 발자국만 남겨지고 있는 날. 억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빼앗긴 것들도 있었습니다. 빼앗기도록 설계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걷고 나서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세었습니다. 아영, 번역일, 이 눈밭,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가장 많이 빼앗긴 사람이
가장 오래 서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리고 빼앗은 사람들이 아직 그 사실의 무게를 다 느끼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다음 계절을 살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공감이라도 클릭 한 번으로 제작자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